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제 원래 직업은 승무원이었어요. 결혼 후 가정에만 집중하기 위해 모든 걸 그만두고 주부로 살고 있죠. 결혼 전 남편과는 CC로 만나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반 학부를 나오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로스쿨을 가 정말 훌륭하게도 변호사가 되었죠. 그렇게 무탈하게 연애 후 결혼까지 진행했어요. 남편에겐 위에 형과 부모님이 계셨지만 어머님은 둘째인 남편보다 첫째인 형을 더 챙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남편을 홀대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어머님의 장남 사랑은 유별나셨어요. 처음 인사를 가던 날도 공부 중인 장남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벌써 결혼한다고 이렇게 떡하니 결혼할 여자도 데리고 오는데 우리 첫째 마음이 오죽할까? 에이, 형도 곧 취직하고 이제 결혼하겠죠 뭐. 요새는 순서가 있나요? 희연이 불편하게 엄마는 이런 말을 여기서 꺼내요. 희연이 불편했니? 그냥 엄마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줘. 어려서부터 몸도 약하고 그래서 내가 신경이 쓰이거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살 테니 지켜봐 주세요. 그럼. 아니 뭐 결혼이야 요새 순서가 없는 거지만 난 내심 그래도 우리 동희가 먼저 장가가길 바랬거든. 그래도 아직 동희는 취직도 안 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랬다는 거야. 내가 너무 주책인가? 그날 저희가 주인공이었지만 어머님의 아주버님 걱정에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졌었죠. 하지만 얼마나 잘 안 풀렸으면 저럴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은 저희 아빠가 마련해 주셨죠. 이 과정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뭐 누가 마련하는 게 어떤가요? 서로 마음만 같으면 되지. 집은 내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직업만 변호사지. 미안하다. 아버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해.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아니야.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 살면 그게 보답이야. 미안하다. 그래도 자리 잡아가니까 더 잘할게. 이제 너도 쉬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내가 지원해 주도록 할게. 진정해서 저희의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이미 귀가 찢어지시도록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 결혼시키는데 부담이 되셨던 건 사실이니까요. 어머님께 바란 건 아니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딱히 신혼집에 대한 언급도 없으셨어요. 뭐 감사하다 혹은 잘 됐다던가 하는 말이요. 어머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금반지 하나라도 받았으면 마음이 이렇게까지 공허하진 않았을 텐데 어머님은 오로지 받기만 하셨죠. 처음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이런 마음들도 점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니 조금은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너희 시댁도 참 너무하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어떻게 금반지 하나도 안 해주니? 그건 마음인데. 뭐 어려우니까 그렇겠지. 내가 시댁 식구랑 살 건가? 동수 씨랑 살 거니까 상관없어. 동수 씨만 나한테 잘해주면 되지. 그래도 그렇지.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마음이니까 그러는 거지.
뭐 엄마가 많은 거 바래? 네가 그렇게 믿지는 결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을 싹 씻으니까 하는 말이야. 내 딸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집에 시집을 가는지 모르겠다. 아유, 그만해. 희연이 심란하게 당신도 참.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애속을 뒤집어놔. 결혼 준비하는데. 동수를 보면 100번이고 시집 보내줘. 근데 사돈되는 자리가 영 딱 봐도 별로야. 상견례 때도 첫째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아직 취직도 못한 백수라며? 뭘 그렇게 첫째 그런다니, 너네 시어머니는? 동수가 얼마나 잘났는데. 참, 아유, 맘에 안 들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속상은 했죠. 남들은 시어머니가 이불을 해주셨다, 반지를 해주셨다,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전 정말 단 하나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자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해봤자 불만이 쌓여갈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처음 결혼을 하고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친정 아빠가 해주신 신혼집에 저희 둘이 알콩달콩 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시작되었어요. 아주버님이 드디어 오랜 취중생활 끝에 취직을 하고부터가 문제가 되는 일이었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고요. 아니, 그걸 왜 못하겠다는 거야? 너네 형인데 회사가 너네 집이랑 가깝다잖아. 그걸 하나 못 들어주니? 가뜩이나 힘들게 한 취직인데 너 정말 그럴 거야? 네가 동생이면 좀 방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다른 걸 부탁하니?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저희 살라고 해준 신혼집에 형이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기적인 놈? 너네 형 간신히 취직한 거 알면서 꼭 그래야겠어? 우리 집에선 단일 여건이 안 된다잖아. 그렇다고 사회초년생 월급으로 어떻게 방세를 다 감당한다는 거야? 돈은 언제 모으고 장가는 언제 갈 건데? 너 하여튼 무조건 방 하나 내줘. 형도 그러겠대요? 아니, 희연이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엄마도 진짜.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네가 이기적이지 내가 이기적이야? 형한테 방 하나 못 내줘서 그 난리니? 형제가 뭔데? 아유, 너 진짜 너무한다. 시어머니는 얼마 전 취직한 아주버님의 거처를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신혼집에 방 하나 내주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길길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에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더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황당했습니다. 이건 부탁도 아닌 통보였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너네 남편은 싫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었니? 네 아주버님,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지자. 뭐 회사 갔다 왔다 하는 거니까 잠만 잘 거야. 따로 부딪힐 일 없잖니? 얼마 만에 한 취직인데 이런 거리 문제로 취직을 안 할 순 없잖아. 안 그래? 어떻게 생각하니? 네? 저희 신혼집이요? 불편해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불편하실 거고요. 따로 방 하나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뭐야? 아니 남편이나 너나 어쩜 그리 인정머리가 없니? 방 하나 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얼마나 취직은 듯 살 건데
반값이 뭐 한두 푼이야? 보증금에 월세에. 아니 형제끼리 그렇게 내외해서 되겠냐? 참나 너 진짜 너무하다. 아니 네가 동수한테 애초에 그러라고 시킨 거니? 우리 동수가 원래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애였는데 갑자기 안 된다잖아. 안 그래? 아니요. 동수 씨한테 들은 적 없고요. 동수 씨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거절한 거겠죠. 하여튼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뭐야?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야? 우리 동수랑 결혼해서 지금 팔 잡힌 게 누군데? 안 된다는 소리가 대본에 나와? 어? 전 너무 황당해서 그냥 안 된다고 대차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거절을 하고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뻔뻔하기도 유분수였죠. 당연히 방 하나 내줘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던 거죠. 남편도 안 된다고 했지만 혹시나 나중에 마음이 변할까 제가 단단히 채비를 했죠. 마음 약한 남편, 어머님에게 휘둘려서 혹시라도 허락한다면 안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무작정 화를 내었어요. 어머님 얘기 들었지? 난 절대 싫어.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 그리고 여기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인데 어머니는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방 하나 빼달라고 하더라. 나 싫어 진짜. 자기도 안 된다고 한 거 알겠는데 하여튼 채비 치는 거야. 미안하다 진짜. 엄마가 형을 진짜 너무 감싸는 스타일이라 나도 안 된다고 했어. 그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미안해. 걱정을 안 할 문제야 이게? 아니 어떻게 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장남장남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이해가 안 가. 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형이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더 잘하기도 했고 둘이 좀 특별한 모자 관계야. 네가 이해해줘.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남편이 안쓰럽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지냈을 걸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했나 싶기도 했고요. 항상 본인 밥그릇을 챙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이 일이 좀 지나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얼마나 들볶았는지 결국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라고요. 저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이죠. 진짜 미안해. 형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 잠만 잘 거야. 어떻게 안 될까? 나도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싫어. 뭐? 말이 돼? 아니, 아주버님이랑 같이 사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얼마나 불편할 거야. 옷 입는 거부터 내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야? 어머님이 뭐라 하셨길래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싫다. 정말 어머님 왜 이렇게 뻔뻔해? 내가 안 된다고 할게. 아, 그래. 안 되겠지. 그래.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미안하다 진짜. 이런 모습까지 보여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어머님이 분간 못 하시는 게 문제지. 그리고 형은 여길 들어오고 싶대?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아!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시어머니가 더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전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아들이 허락했다며 다음 주에 아주버님을 이사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화가 나던지 시어머니의 본성을 그날로 전 다 봤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스란히 알겠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쓰러질 지경이었죠. 동수한테 들었지? 다음 주쯤에 동이 이사시킬 거니까 그리 알거라.
그러니까 이 얘긴 여기서 그만하도록 해. 뭘요?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제 집이에요. 동수 씨 집 아니고. 제가 안 되니까 그리 아세요. 방을 구하셔야죠. 이건 뭐 명령도 아니고. 동수 씨는 물렁해서 허락했을진 몰라도 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전화 드릴게요. 뭐야? 아니 변호사 남편 얻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거야? 너네 집? 너네 집이 어디 있어? 우리 동수 집이지? 너 변호사 남편 얻으면서 이런 거 생각도 못 한 거니? 아주 뻔뻔하기가 짝이 없구나. 변호사 남편이요? 직업만 변호사지 뭐 해주신 거나 있으시고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안 되니까 그리 아세요. 직업만 변호사라니? 네가 평생을 변호사 사모님이라고 듣고 살 건데 말본세 하고는. 너 그러면 정말 안 된다. 어?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얼마나 남편을 들볶았는지 남편은 저를 설득했죠. 정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남편에게 화도 났지만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일도 이렇게 되었는데 평상시엔 오죽했을까 싶기도 했고요. 미안하다 진짜. 내가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형만 받아주면 안 될까? 형 좀 자리 잡으면 독립할 거래. 그때까지만 우리가 방 하나만 내주자. 정말 미안해. 형도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라니까, 어? 미안하다, 진짜. 아니, 자기야. 정말 어머님 너무한다. 자기 평소에도 이렇게 대접받고 살았어? 자기 결혼할 때 어머님, 나는커녕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 근데 이렇게 형 문제에 있어서는 어쩜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우리 엄마 원래 형을 좀 특별하게 생각해. 어렸을 때 몸도 좀 안 좋았기도 했고 항상 걱정이셔서 엄마가. 전 더 이상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결국 수락을 했어요. 어머님은 너무 싫었지만 애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참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거절하면 어머님께서 남편을 더욱더 들볶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희는 아주버님과 한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한 집에 살다 보니 여간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계시니 어머님께서 오시는 날도 잦더라고요. 이런 것이 저에겐 스트레스가 되었죠. 비밀번호도 누르고 매일 들어오셔서 남의 집 살림을 파헤치셨거든요. 저희끼리 살 때는 반찬 한번 해주신 적 없던 분이 아주버님이 같이 살게 되자 반찬도 바리바리 싸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동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내가 우리 동이 좋아하는 게장이랑 장아찌들 좀 싸왔다. 밥 먹을 때 같이 내놔. 게장은 동수 씨도 좋아하는데 처음 가지고 오시는 거네요. 잘 먹을게요. 냉장고에 두고 바로 먹어도 되는 거죠? 동수는 밖에서 잘 먹고 다닐 거 아니야. 변호사씩이나 됐는데 동이 먹을 때 내놔. 동이가 게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동수 씨도 게장 좋아해요, 어머니. 같이 먹어야죠. 먹을 거 가지고 누가 더 먹고 덜 먹고 그러는 게 어딨나요? 안 그래요? 어머님은 제가 얄미운지 한참을 보시다가 말이 없으셨죠. 작은 거 하나가 참 남편이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아주버님은 한참 출퇴근을 잘하고 있다가 간혹 출근을 안 하는 날도 많더라고요. 직장인이라고 하는데 출근을 안 하는 날이 잦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아주버님에게 물었어요. 아주버님, 오늘은 출근 안 하시는 거예요? 요즘 출근 안 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혹시 뭐 재택 같은 거 하세요? 아, 네. 재택 뭐 비스름한 거 많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밥은 제가 챙겨 먹을 테니까 재수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니 따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죠. 성인이기도 하고 제가 막 이래저래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그 사이 연애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전 그런 모습을 보며 아주버님께서 곧 결혼도 하시겠구나 하며 내심 흐뭇했습니다. 형, 요새 연애도 하고 바쁘던데? 좋은 소식 있을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엄마가 굉장히 기대하셨잖아. 아, 뭐, 그렇지.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 줄게. 엄마도 아마 엄청 좋아하시긴 할 거야. 아주버님, 축하드려요. 그래도 여자친구도 생기시고 너무 일사천리 아니세요? 이번 연도 아주버님의 해인가 보다. 전 그렇게 그냥 좋게만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고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겠다며 형님 되실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기만을 바랬는데 성격도 싹싹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아이고, 내가 우리 동이 장가 가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아니, 어쩜 이리 아르따운 아가씨를. 기분 너무 좋네. 엄마는? 그럼 내가 보는 눈이 얼만데. 이제 나도 결혼할 거니까 엄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셨죠? 아유, 그럼. 이제 내 걱정 아무것도 없다. 너까지 잘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우리 장남 장가 가는데. 혹시 뭐 갖고픈 거 있어요? 아, 갖고 싶은 거라뇨. 전 없어요, 어머님. 말씀만이라도 감사드려요. 동서, 우리 잘 지내봐요.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어머님이 형님에게 갖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 기분이 은근 나쁘더라고요. 정말 제 결혼할 때 단 하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던 어머님은 형님에겐 모든 걸 다 해주실 기세였거든요. 참 섭섭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장남과 차남의 차이인가 싶으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죠. 그날은 식사하는 자리여서 아무 표시를 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엔 섭섭함이 점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아까 엄마 말 좀 기분 나빴지? 엄마가 형수님 들어오시는 걸 너무 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꼭 미운오리 새끼도 아니고 안 그래? 어머님 한두 번 그러시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그런데 정말 나한테 단 하나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형님한테 뭐 갖고 싶냐고 하니까 마음은 좀 섭섭하더라.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가 하고.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우리 엄마 장남사랑 유별 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뭐든 다 해주고 싶으시겠지. 난 익숙해. 익숙한 게 아니라 자기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겠지. 솔직히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안 그래? 아휴, 됐다. 이제 그냥 장가 가시니까
우리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 이 주의야. 곧 있으면 집에서도 나가실 거니까 그냥 좋게 생각해야지. 자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전 어머님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가 섭섭한 마음을 말씀드린다 한들 달라지실 분도 아니고 저만 더 상처받을 게 뻔해서 말이죠. 남편도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이러쿵저러쿵 옆에서 얘기는 해주었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드는 생각은 그동안 살아온 세월 제가 다 감히 헤아리진 못하지만 남편은 꽤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아주버님은 결혼식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셨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머님은 아주버님에게 뭐 하나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셨어요. 저희 결혼할 땐 1원 한 장 보태주시는 거 없으셨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형님 되시는 분에게 이것저것 세트별로 해주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더욱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엔 정말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너희 집 담보 잡으면 대출 어느 정도 나오지 않니? 우리 동이 신혼집 마련해 줘야 하는데 내가 돈이 좀 모자라서. 아주버님 신혼집 구하는 거랑 저희 집 담보대출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아주버님도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집 장만하시려면 따로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형편에 맞게 살아야죠. 안 그런가요? 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리 쌍심지를 키고 말한다니? 그리고 형제끼리 도와주며 사는 거지. 너네 아파트 담보대출이 이자가 더 싸니까 그렇지. 잔말 말고 동수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너희 집 담보로 좀 잡아서 동해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자. 네? 어머님,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집 저희 친정아빠가 해준 집이에요. 근데 무슨 이 집을 담보로 잡아요? 무슨 대출 맡겨놓으셨어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 아세요. 이번엔 동수 씨 설득해도 절대 안 되니까 그리 아세요. 너무 화가 나서 입술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아들 사랑 대단하다고 하지만 남의 집을 담보대출로 잡아서 신혼집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부탁도 아니고 명령으로 말이에요. 전 딱 잘라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또다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남편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거절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거절을 하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방방 뛰기 시작하셨죠. 쌍욕을 하면서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너네 아파트 담보대출이면 3억은 나오겠구먼. 왜 안 된다는 거냐고? 너네 형 그렇게 잘 사는 게 싫으냐? 어쩜 형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매몰차? 나 같으면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신혼집 알아봐 주겠다. 엄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형은 이제 알아서 독립하는 거죠. 제 집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사주신 집인데 어떻게 제 맘대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요. 장인어른이 사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전 그렇게 못해요. 엄마, 저 이혼하는 거 바라시는 거 아니죠? 형도 이렇게까지 해서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신혼생활 꾸리라고 하세요. 전하에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부자 마누라 만났으면 지 형한테 베풀 것이지. 지만 잘 살면 된다 이거야.
넌 어려서부터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었지. 너네 형이 안 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알아? 너한테 기 죽어서 안 풀리는 거라고. 이제서야 좀 잘 풀려서 결혼할 여자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것마저 파투내겠다는 거냐, 지금? 절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담보대출 받아와! 시어머니의 폭언에 남편은 더 이상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길래 이제 포기하셨나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저를 찾아와 막무가내로 요구했어요. 정말 거머리가 따로 없었죠. 네가 동수한테 말 좀 잘해봐라. 아니 하나뿐인 형인데 집 없이 그리 사는 게 좋으냐? 네 형님들에는 아파트 하나 해오는 걸로 알고 있다는데, 담보대출도 다 동이가 갚을 건데 뭐가 문제야? 그냥 빌려만 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게야?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형편이 안 되면 작게 시작하라고 하면 되고요. 형님 되시는 분이 그게 싫으면 인연이 아닌 거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부부구나, 너네가. 어쩜 인간들이 그렇게 졸렬해? 너네만 잘 살면 된다, 이거냐? 아, 졸렬하다뇨?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아주버님, 정말 저희 아파트 담보 잡아서라도 대출받고 신혼집 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그게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면 더 이자도 싸고 하다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뭐 형제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아주버님은 동수 씨한테 뭘 해줬는데요? 그동안 뭐 하나 베푼 거 있어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동수 씨 이용할 생각만 했지 뭐 하나 그동안 도움 주신 거 있냐고요? 어쩜 그리 너무하세요? 가족이라면서요. 어떻게 둘밖에 모르냐고요? 참 동수 씨가 불쌍하네요. 뭐야? 네가 뭔데 우릴 판단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끈끈한데? 동수도 너 만나기 전에 지영이라면 껌뻑 넘어갔어. 알아? 진짜 폰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래? 있는 집이 터하다더니 어쩜 그리 베풀 줄을 모른다니? 그렇게 살면 못 쓴다. 알아? 푼돈이라고요? 그럼 푼돈 알아서 구해보세요. 저희한테 그러지 말고. 동수 씨도 어머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런 척 한 거겠죠. 동수 씨라고 마음속에 서러움 없겠어요? 매번 형만 챙기는 어머님 보면서 본인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세요. 네? 제발! 전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님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고요. 정말 가족이 맞나 싶었죠. 제 남편이 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어머님, 아주버님 셋이서 언성 높여 얘기하고 있을 때 남편이 서류 종이 하나를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이 서류가 뭔지 알아요? 아, 형도 대체 뭐하고 다닌 거야? 지금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정상적으로 취직한 거 맞아? 무슨 소리야? 정상적인 취직이라니? 네가 내민 이 서류는 뭔데 그래? 뭘 알고 있는 건데 네가? 남편이 내민 서류는 아주버님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있는 서류였죠.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취직한 회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였고 그래서 늘 재택이 잦았던 거였어요. 거기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단체로 사이트를 고소하면서 자연스레 피의자가 아주버님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본인이 속았다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불법이라니? 우리 동희가 불법을 한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뭐 잘못한 거겠지? 아니, 나도 피해자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다 4명이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형도 가담한 거 사실이고 불법인 거 알았잖아. 그럼 형도 똑같은 사람이야. 일단 엄마랑 형, 내 집에서 나가줘요. 뭐? 나가라니? 대책을 세워야지, 안 그래? 네가 변호사잖아. 네가 우리 동이 변호사 해줘야지, 안 그러냐?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변호사를 해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아들을 사랑하는 삐뚤어진 모정이었죠. 전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 진절머리가 나서 어머님과 아주버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대책 없었거든요. 어쨌든 범죄자는 변함없으니까요. 됐고요. 다들 나가주세요. 어머님, 지금 감쓸 때가 아니라 아주버님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빨리 나가주세요. 뭘 나가라는 거야? 우리 가족인데 같이 헤쳐나가야지. 그럼 동희가 벌 받게 놔두라는 거야? 아니 동수야, 네가 말해봐라, 어? 아, 형, 그래도 사리분별은 했어야지. 아무리 취직이 안 됐어도 그렇지. 어떻게 불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 난 형 변호 못 해줘. 그리고 엄마도 기대하지 마세요. 전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 싸울 겁니다. 저의 의뢰인들이니까요. 남편이 변호를 못 해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방방 뛰면서 쌍욕을 또 시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조금의 남아있던 정마저도 다 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번엔 각오를 했는지 아주 세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안쓰럽기도 했죠. 나쁜 년놈들 같으니라고? 너네 형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형편을 안 들어줘? 네가 동생이야? 아니요, 이보세요. 언제까지 동수씨가 희생해야 하는데요?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동수씨를 위해 뭔가 해본 적 있으세요? 가족 맞냐고.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기적인 인간들 같으니라고.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 제 얼굴에 뺨을 날리셨고 전 너무 분해 아주버님에게 뺨을 날렸죠. 저의 이런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히셨는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을 내팽개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발 그만해요. 이제 당신들이랑 끝입니다. 내 집에서 나가요. 다신 안 볼 거니까. 우린 끝이에요. 나도 이제 당신한테 기대하는 거 전혀 없으니 여기서 부모 자식 천륜 한번 끊어보죠. 형도 엄마 데리고 나가. 다신 보지 말자. 법정에서 봐. 벌은 달게 받고. 아니, 우리 착한 동수가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여자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안 그래? 동수야, 난 네 엄마야. 아니, 당신은 한 번도 내 엄마인 적 없었지. 그냥 나를 형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 이제 그만 당신이랑 끝이야. 남편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럽게 울더라고요.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동안 쌓여있는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전 옆에서 위로를 해주었지만 저 역시도 남편이 너무 불쌍해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법정 구속을 면치 못했고 결국 구속되었죠.
남편은 이를 악물은 듯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남편에게 쌍욕을 시전하다가 결국 법정에서 퇴출을 당할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은 결혼식도 파혼이 되었고 그렇게 구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형님이 되실 분도 아주버님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명목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불법을 하고 지내면서 본인에겐 회사원인 척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어머님은 남아있는 돈으로 아주버님의 소송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쉬운지 다시 남편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는 양반인지 참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네가 내 핏줄인데 이렇게 인연이 끊기면 되겠니? 너 때문에 나도 개털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생활비 보내렴. 누가 핏줄이야? 당신 볼 일 없으니까 그 사랑하는 형이랑 잘 지내쇼. 번호 바꿀 거니까 절대 연락 마시고요. 끊습니다.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요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철저히 차단하였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인연을 전부 끊어냈습니다. 한편으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남편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내가 옆에서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남편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중에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말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힘겨웠을 남편을 위해 오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과거는 어두울지언정 미래는 찬란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닌 것이 있으면 끊어내시고 행복을 찾길 바라시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4살 의정부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을 하면서 라디오 사연을 자주 듣고 있는데 정말 하나같이 사연들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때론 내일같이 화가 날 때도 있더군요. 저에게도 한 가지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올려봐요. 저는 연년생으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적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서 정말 많이 싸우며 지냈죠. 하지만 클수록 오빠와 전 의좋은 남매로 자랐고 서로 안부를 챙기며 매일 전화하는 게 기본이 되었어요. 오빠가 군대에 갔을 때는 여자친구처럼 모든 수발과 선물 공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매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네요. 한 번은 오빠가 결혼 전에 사귄 여자친구 중에서 한 언니가 저와 오빠의 관계를 이상한 사이로 의심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각별한 남매였어요.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저희 집의 자랑이었는데 대학을 나와 어엿하게 약사라는 직업을 가져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했었죠. 제 오빠라서가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아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오빠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자신보다 2살 연상인 지금의 새언니를 소개해줬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며 진지한 만남을 가졌어요. 그 시기에 저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을 전제하여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네요. 새언니도 오빠와 같은 약사였고 둘은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똑똑했지만 뭔가 차가운 인상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들이 많았던 게 기억에 남네요. 새언니와의 첫 만남을 생각하면 그때 오빠와의 교제를 말렸어야 하는 후회가 밀려왔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새언니를 소개해주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새언니의 당돌함과 무례함에 귀가 빨개져서 어떻게 식사 자리를 마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네요. 인사해. 오빠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앞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 모셔라. 알겠지? 아주 좋아 죽네. 걱정 마셔. 아빠랑 엄마도 아는 거야? 반가워요. 오빠한테 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같은 약사시라고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우리 오빠 철없지만 잘 부탁드려요. 말 놓아도 되죠?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내가 위니까 편하게 말 놓을게. 요즘 오빠 일이 바쁜 거 알고 있어? 일 끝나면 힘들고 피곤한데 저번에 주말에 오빠한테 술에 취해서 전화해서는 집에 데려달라고 했다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네. 아무리 친남매지만 서로 지킬 건 지켜야지. 남자친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자꾸 준호 씨를 불러내는 거야? 1살 오빠도 오빠면 오빠잖아.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해하는 거 아니지? 솔직히 밤늦게 동생 심부름으로 나갔다 오고 다음날 피곤해서 데이트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아서 그래.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남매가 가까워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있거든. 언니가 서운했다면 죄송해요. 아직은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불러내는 것보다 오빠가 편하니까 데리러 오라고 한 건데 언니가 기분 나빴다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빠는 피곤했으면 말하지 그랬어. 준호 씨 동생이라 그런지 말뜻을 오해 없이 들어줘서 고마워. 나는 외동이라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가까운 건 많이 봤는데 준호 씨처럼 남매 사이가 친한 건 처음 봐. 그래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남들이 밖에서 보면 꼭 연인 같아 보이잖아. 가끔 내가 질투날 정도로 너무 준희 씨만 챙기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준희도 오빠가 결혼하길 바라잖아? 그럼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런 말하기까지 고민 많았는데 내 말 뜻 알겠지? 그만해. 술 취해서 동생 집에 데려다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우리 말고도 사이 좋은 남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잘할 테니까 동생한테 그만 잔소리 해라. 준이 얼굴 빨개지잖아. 새언니는 그동안 저와 오빠의 사이를 많이 질투했었는지 저에게 쌓아왔던 것을 식사 자리에서 쏟아냈습니다. 너무 얼떨결에 새언니의 공격을 받아서 어리버리하게 듣고만 있었네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바보처럼 듣고만 있었는지 후회하게 되었어요. 남매가 친할 수도 있는 건데 뭐가 주눅이 들어서 새언니 앞에서 내내 그랬는지 그날 밤 억울해서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오빠 딴에는 제 편을 들어줬다고 했지만 그 순간에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오빠한테 더 화가 나기도 했죠. 그 오빠에게는 편하게 전화해서 일상을 묻고 하루 일과를 묻는 습관적인 전화를 안 했어요. 왠지 제가 자주 전화할수록 새언니가 오빠한테 뭐라 그럴 것 같은 모습이 상상이 돼서 정말 급한 일 아니면 불러내지도 못했네요. 그런데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희 식구는 부모님과 오빠네가 참석했고 신랑은 어릴 적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이 함께 참석했네요. 상견례 분위기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람만 좋으면 됐지 부모가 있고 없고 뭐가 중요하겠냐며 하셨고 남편의 잘못도 아닌데 저보고 기죽지 말라며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를 믿어준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을 걱정과 핀잔이 아닌 진심으로 믿어주시며 응원해 주셨거든요. 남자친구는 꽤 긴장을 했는지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슬쩍 손을 잡아 보았는데 땀이 흥건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보자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네에 비해 저희는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의 대리였는데 재산을 많이 모아놓지 못해서 그거란 친정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새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어느 날 새언니가 저를 찾아왔고 어이없는 말을 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집 해줬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놓고 알아서 집 구하고 결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아가씨한테는 아낌없이 주시더라.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우리도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놓고는 나 시부모님께 너무 서운해. 언니가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 새언니는 못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선을 좀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손 벌린 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다 빚이거든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갚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연히 100% 해준 거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뭘 어떻게 해주는 건 자유 아니에요? 새언니가 그렇게 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언니네 돈 잘 벌잖아요. 부부가 각자 약국 하나씩 있으면서 잘 나가는데 부모님 도움 받았다고 이렇게 달려와서 할 이야기인가요? 제가 더 서운해지려고 하네요. 그리고 언니, 저한테 결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저를 따로 보면서까지 꼭 하고 넘어가셔야 하나 봐요. 그래, 말 나온 김에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 아가씨, 꼭 그런 결혼 해야겠어?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된다는 거 몰라? 고아나 다름없는 남자잖아. 살다 보면 시댁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데 아가씨가 데려온 남자는 그러지 못하는 거 잘 알지? 그렇다고 직장이 좋아서 아가씨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말 허투루 새기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 들어. 다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이야. 진짜 가족 같고 내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리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결혼 접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 소개해줄게. 아가씨 아직 젊잖아. 그 사람한테 너무 아까워. 새언니는 비빌 언덕이 시댁인가 봐요. 제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너무하네요. 그만하세요. 보란 듯이 잘 살 테니까 초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새언니랑 할 말 없어요. 앞으로 저한테 충고며 조언이라고 가장한 말들을 할 거면 부르지도 마세요. 이게 어떻게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일 수 있어요? 가족이 된 지 1년 만에 새언니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한 저로서는 처음 마주친 날처럼 당하고 있지만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새언니의 잔소리와 이기적인 태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결혼을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지 말라니 남편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고 무례한 새언니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네요.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회사 점심시간이어서 동료들과 식당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막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식당 밖에서 남편과 새언니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말았어요. 잘못 봤나 싶어서 넘기려고 했는데 기분이 너무 찜찜해서 식당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의심은 역시나 확실했고 정말로 길 가던 사람은 남편과 새언니였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다가갈 수도 없더군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한참을 벨이 울려도 받지 않더니 두 번째 전화를 걸자 받더군요. 누구와 함께 있냐고 묻자 남편이 혼자 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퇴근 후 보자는 말과 함께 새언니와 남편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그리고 퇴근 후 사진을 보여주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다 봤어. 당신 우리 새언니랑 아는 사이야? 둘이 동갑이니까 알려나?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당신이랑 새언니가 나란히 걸어가더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해? 가뜩이나 새언니 엄청 싫어하는 거 알지? 당신도 나랑 사귀면서 알잖아. 근데 나 몰래 두 사람이 만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 뭔가 오해야. 아까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연락 와서 보자는 거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형님하고 이미 이야기한 거라면서 할 이야기 있으니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연락받고 나가긴 했지만 당황스러웠어. 혹시나 결혼 축하해주려고 따로 부르신 건가 하고 기대하고 나갔지. 그런데 당신을 평생 책임져 주질 못할 거면 이쯤에서 결혼을 끝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 그냥 듣기만 하고 헤어진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뭐라고 반박을 했어야지. 진짜 제정신 맞아? 왜 자기가 내 결혼을 반대하는데? 오빠랑 부모님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우리 가족은 민석 씨를 좋아한단 말이야. 당신 진짜 새언니 말처럼 나 포기할 거야? 그럴 거냐고. 내가 그 사람이 뭐라고 당신을 포기해. 장인 장모님도 가만히 계시고 형님도 별말 없으시는데 난 당신이랑 헤어질 마음 가져본 적도 없어. 내가 많이 부족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당신 힘들게 만들지는 않을 거거든. 많은 돈은 벌어다 주지 못해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해줄게. 항상 웃을 일만 생기게 해줄 자신 있어. 당신이 그랬잖아. 부모 없는 거 기죽지 말라고. 그 말 장인 장모님이 해주셨다며. 내가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 줄 알아? 절대 당신 가족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게 잘할 거야. 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잖아. 그러니 가족처럼 잘할 거야. 남편한테 저와 결혼을 하지 말라는 새언니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주말 가족 모임에 오빠 내외야 부모님 앞에서 새언니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는 어이없게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을 변호하는 말들을 주저리 읊어대더군요. 오빠도 합세해서 새언니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새언니 편을 들며 저에게 화를 내면서 순식간에 가족 모임 자리는 한바탕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새언니,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언니가 나서서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정말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그날 새언니랑 민석 씨 만나는 거 봤어요. 엄마, 아빠, 글쎄
세연이가 민석 씨를 따로 만나서 뭐라 그런 줄 알아? 오빠도 가만히 있는데 이 결혼 하지 말라고 했대. 그게 말이 돼? 정말이니 수련아? 네가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나도 이해를 할 수 없구나. 어머니, 실은 그게 다 아가씨 걱정돼서 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한테 이미 허락받고 만난 거였고요. 준호 씨도 아가씨 결혼이 많이 걱정된다고 해서 제가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만난 거란 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인 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결혼 힘들 거라는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 사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부모 없는 사람이고 직장도 솔직히 어디 내세울만 하지도 않고 아가씨가 너무 아까워서 그랬어요. 아가씨, 정말 저 서운하네요. 이게 다 아가씨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건데 결혼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 이렇게 된 거 확실히 단판 짓자. 나도 이 결혼 반대예요. 준이가 어디 모자라거나 내세울 것 없는 것도 아니고 민석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결혼은 평생을 자지우지 하는 건데 너무 쉽게 허락한 것 같아요. 이것들이 지금 사람 세워놓고 뭐하는 짓이야? 민석아, 정말 미안하다. 넌 이미 우리한테 가족이고 그 이야기는 끝난 건데 첫째네 너희들은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라. 어디 사람 면전 앞에 대고 그런 소리를 해? 니들은 얼마나 잘나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준호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당장 민석이한테 사과해라. 동생 결혼을 축하해주고 힘들면 도와주는 게 가족인데 너희들 사과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올 생각도 마. 믿었던 오빠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자 세언니가 했던 행동보다 오빠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충격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오빠 내외는 그렇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빠가 결혼 전에 민석 씨를 따로 불러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오빠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새언니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고 결혼식은 우여곡절 끝에 마쳤습니다. 새언니의 걱정에 비해 저희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면서 알뜰살뜰 모아 결혼 5년 만에 부모님이 해주신 집에 대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한사코 안 받으시겠다고 했지만 민석 씨가 아빠를 설득해 받게 했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오빠 내외는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매번 싸우는 일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무슨 일로 다툰 건지 일주일 정도 오빠가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진 적도 있었네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 비밀로 해달라는 말도 함께 하며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모습에 당장 새언니한테 달려가고 싶었지만 오빠가 말려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일주일 후에 별일 없는 듯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죠. 새언니의 기세에 오빠가 잘 지낼지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잠시 친정 엄마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친정 식구는 모두 충격과 슬픔에 빠지고 말았어요. 엄마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새언니의 행동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던 사건이 있었네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새언니가 유품 중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저에게 딱 들키고 말았고 새언니의 손에 들려있는 엄마의 금 목걸이와 팔찌를 뺏으며 큰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엄마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거죠? 이거 몇 푼 한다고 가져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가씨, 사람 몰아가지 마요. 그냥 내 손에 들려 있던 거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걸 가져가려고 해요? 정말 처음 언니 봤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분명히 금들 언니 주머니에 넣으려는 거 다 봤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슬프긴 해요. 3일을 아주 코 골며 잘 자던데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적어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며느리 대접은 다 받고 싶은가 보죠? 아가씨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봐? 매번 나한테 대들고 화내는데 지겹지도 않아? 됐네. 난 이렇게 오해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아가씨 혼자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든지 말든지 아주 알아서 하세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짐을 싸며 집을 나서는 새언니를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오빠는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한 건지 나보고 결혼 잘 하라더니 본인 결혼 생활이나 신경 쓸 것이지 너무나 분하고 원망스럽더군요. 저와 새언니는 붙으면 앙숙처럼 다퉜기에 오빠와 민석 씨도 이 사실을 알아서 함께 모이는 일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죽음이 아빠에게 너무나 컸는지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계속 이곳저곳 몸이 아프셨어요. 끝내는 관절이 약해서 수술을 한 후 잘 걷지 못하게 된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혼자서 사시겠다고 우기셨지만 그러다 혼자 계실 때 넘어지시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남매 중에서 누군가는 아빠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새언니의 인성이 바닥임이 드러났죠.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수술해서 크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여보, 이런 건 나랑 상의를 해야지. 혼자 이렇게 지르는 게 어딨어? 아버님,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이 사람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전 아직 허락 못했다고요. 그리고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아버님을 돌봐? 당장 거동도 불편하셔서 매일 누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당신이 옆에 있으려고 그래? 왜 자신 없는 일을 저지르고 그래? 됐다. 수술도 잘 됐고 혼자서도 이제는 짧은 거리는 지팡이로 다닐 수 있어. 너희들한테 짐 되는 것도 싫고 그냥 맘 편히 혼자 사는 게 좋아. 준호 너도 괜히 부부 사이 분란 만들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당신도 아버지 모시는 거 생각해 보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이번에 약국 하나 정리하기로 했고 둘이 약국 다니면 한 사람은 집안일 봐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신이 약국 혼자 볼 때도 있는 거니까 당신 보고 아버지랑 있으라는 거 아니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하고 아버지 간호하면 되잖아. 미쳤어? 난 그렇게는 못해. 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 당신 멋대로 계획하고 사람들 앞에서 통보하면 다야? 나는 아버님 간호 절대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내가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아버님 앞에서 이야기한 거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아버님,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래야 저희 생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약국을 하나 줄인 건 임대 놓기 위한 거고 인건비 줄이려고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약국을 혼자서 어떻게 해? 당신도 일 나와야지.
쉴 생각을 하는 거야? 새언니, 됐네요. 억만금을 줘도 우리 아빠 언니한테 안 맡겨요. 누구 눈칫밥 먹게 할 일 있어? 오빠, 내가 아빠 재활하시도록 모실 테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마. 대신 아빠 보러 자주 집에 오기나 해. 싫은 사람은 굳이 얼굴 안 비춰도 된다고 말해드려. 새언니가 모르고 있을까봐. 그리고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시키면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무슨 일 날지 어떻게 알겠어? 언니는 잘 나셨으니까 이 일에 신경 끄세요. 아빠는 내가 모셔요. 새언니는 비아냥거리는 제 말에 화를 냈고 어김없이 두 여자의 신경전에 오빠와 민석 씨만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며 손주들의 재롱도 보시며 점차 몸을 회복하셨네요. 그렇게 아빠에게 효도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안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와 함께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들었는데 담당 의사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됐네요. 그렇게 건강한 남편에게 림프암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미 암이 많이 전이되어서 6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았고 손과 발이 사정없이 마구 떨리며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오히려 남편은 담담한 표정을 짓더군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본인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제가 받을 상처만 신경 쓰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남편 걱정을 덜어주고 싶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졌네요.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왔고 길을 걸으면서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남편의 병을 듣자마자 주저앉고 마셨네요. 그런 병이 자신한테 와야 하는데 왜 젊고 착한 민석이한테 왔냐며 남편을 친아들처럼 꼭 안아주었어요. 오빠 내외도 남편의 병을 알고 함께 슬퍼해 주었으며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꼭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새언니는 주말에 한 번씩 들르는 게 전부였고 그것에 대해서는 가족 누구도 싫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 보는 게 평화로울 수 있었죠. 남편은 점점 야위어갔고 아픈 고통을 억지로 참아 보이며 밝은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 팔을 흔들며 일어나라고 말했죠. 잠결에 일어나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자 졸린 눈을 비비며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말이 나왔고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서 새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앞으로 데려와 달라며 눈물을 보였네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말해보라 하자 남편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힘겹게 새언니 이름 석자를 말했고 제가 들었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오빠가 새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지 않자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말을 건네지 못하고 오빠 전화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오빠에게 전화가 왔는데 새언니가 안 가겠다고 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달했네요.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 보여서 결국 오빠네 집으로 눈물을 머금고 달려갔습니다. 오빠 내외는 한바탕 다툰 듯 집안이 엉망이었고 새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마지막 소원으로 새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새언니의 뒷모습을 보자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새언니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네요. 언니,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남편 오늘 내일 할 것 같아요. 왜 언니를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고 있는 저를 깨우더니 언니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해서 아무 이유도 못 듣고 온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제발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다시는 언니한테 대들지 않을게요. 언니가 앞에 나타나지 않으라고 하면 나타나지도 않고 앞으로 언니 말이면 다 들을게요. 우리 신랑 마지막 가는 길 함께 해줘요. 당신이 이렇게 모진 사람이었어?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왜 이렇게 안 보겠다는 거야? 시간이 없다잖아. 그 사람이 저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다들 안 이상한가?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도 웃기고. 이상하죠. 그런데 오빠가 원하잖아요. 제발 같이 가줘요, 언니. 이렇게 빌게요. 우리 남편 좀 만나줘요. 새언니는 저와 오빠의 설득에 못 이겨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새하얀 옷을 입고 나온 새언니가 그 순간만큼은 고맙더군요. 오빠의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있는 방으로 새언니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마구 터져 나왔어요. 오빠와 저는 열린 방문 틈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믿을 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도대체 저를 왜 보시려고 그러는지 이제 와서 할 말이라도 있나 봐요? 뭐 아프게 된 건 유감이네요. 너같이 나쁜 사람은 분명 천벌을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세상 떠나지만 하늘에서 널 용서 못할 테니까 분명히 알아둬. 앞으로 네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빠질 거고 시궁창 속 갇힐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과거에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한 사이였다는 게 치욕스럽다. 내가 준이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나 잘 되는 꼴이 그렇게 싫었니? 그때 일 아직 사과받지 못했는데 넌 여전히 사과할 마음이 없겠지. 사과하지 마. 그래야 이 악담이 유효하게 되니까. 상견례 때 너를 보고 솔직히 이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준이네 가족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다시는 널 보고 싶지 않았는데 너의 이중적인 모습에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서 참을 수 없더라. 내가 옆에 있어줘야 네가 그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아내한테 한 번만 더 소리 지르고 상처되는 말 하기만 해봐. 하늘에서 끝까지 널 괴롭힐 테니까 내 말 명심해. 또 널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남편은 새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아침에 제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새언니는 과거에 서로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새언니는 남편의 무능함에 파혼하고 잠적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약사가 되어 나타나서 저희 오빠를 꼬셔 결혼을 한 거였더군요. 장례를 마치고 허망함과 슬픔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없는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집으로 우편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우편을 확인했네요. 우편에는 남편의 유서가 있었고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든 통장이 나왔습니다. 통장에는 1억이 들어 있었는데 또 다른 서류를 보자 학력 위조 서류가 나왔어요. 새언니의 이름이 써져 있는 서류는 그동안 새언니의 학벌과 가족들이 모두 거짓인 게 밝혀지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유서에는 새언니의 실체가 모두 적혀 있었고 저희 오빠와 결혼을 하기 위해 학력을 위조해 약사가 되었더군요. 약사 면허 또한 모두 거짓이었어요. 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오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말았어요. 새언니를 경찰에 신고하고 죗값을 받게 하면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선물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새언니의 사기극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할 뿐이네요. 저희 남매는 서로 다른 상황들로 인해 혼자가 되었지만 현재는 아빠와 오빠와 저와 제 아들과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가 있었을 때보다 현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오빠가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매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힘을 얻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족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암치료 3차까지 진행하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밟아본 저로선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물려받았던 가업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굴곡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게 되자 부부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저를 걱정해주기보단 부모님께 가업을 승계받은 목장의 운영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병원 생활을 해야 될 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연매출 20억 정도 되는 목장의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나타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게 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차갑게 대했고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진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성격이 불같은 시모는 입원해 있는 병실에까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도움을 주는 게 가족인 건데 시댁 식구들은 아픈 저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좋았던 감정은 그날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차라리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주길 바랐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아직까지 정상으로 보여? 나 대장암 3기 판정 받았어. 곧 항암 치료 받아야 하고 앞으로 내 몸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신은 목장을 달라는 말이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게 우선 아니야? 너는 내가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한다. 그동안 너랑 함께 살아오는 세월 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래, 맞다. 내 아들이 네가 목장 승계받고 난 이후부터 하던 일 그만두고 옆에서 굳은 일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했는데 너야말로 어떻게 내 아들한테 목장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목장만 받고 너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얘도 애 아빠고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겠어? 어차피 너는 병원에 있고 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내 아들을 믿고 맡기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됐니? 몸도 안 좋으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목장 명의 변경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너는 치료에나 신경 써라. 아무래도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매출에 영향을 주면 되겠니? 내가 볼 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민해진 것 같은데 바깥 서더니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해 하셨잖아. 아직까지 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차피 치매라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한평생을 바친 목장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기라도 하셔봐라. 그럼 바깥사돈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내 아들이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 있게 네가 이번 기회에 밀어줘야지. 너도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불안할 텐데 내 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랑 다르게 명의가 이전되면 자기 사업이 되는 거니 그만큼 자기 위치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쓸 테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장이 돌아갈 텐데 내 아들을 못 믿고 계속 불화만 키운다면 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겠어? 내 생각도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네가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어차피 내 아들한테 명의가 이전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 안 좋고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보단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눈앞에 보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 제 몸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제가 아빠의 목장을 이어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깜빡하시길래 일이 많이 바빠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검사 결과 치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던 아빠의 치매가 몇 년 뒤부터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빠를 살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저도 아빠를 모시는 게 버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더디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아이로 돌아가 버린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아빠는 남편한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저와 함께 목장을 운영해 주길 부탁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부탁으로 고민 끝에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목장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분명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식으로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아빠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치매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빠가 힘들게 목장일만 하시다가 유제품 가공 사업까지 확장하셨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힘들게 성공한 만큼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진 아빠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결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오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아빠가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그나마 덜 힘들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독사에 물리셔서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서로 의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왔었는데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한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장암 판정은 저에게 너무 가혹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는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사람이 변해버렸고 10년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목장을 넘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제가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니 아예 목장에 살림까지 차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의 신뢰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1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믿고 의지해 왔을 텐데 돈 때문에 균열이 생겨야 되겠어? 나도 새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오빠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오빠 없으면 언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이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언니 병간호 해주고 옆에 있어준다는 조건으로 목장명의 이전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언니 대장암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재산들 전부 우리 오빠한테 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럴수록 언니만 더 힘들어지는 거 몰라요? 적당히 튕기고 이제 그만 명의 옮겨줘요. 언니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오빠는 목장에서 힘들게 땀 흘리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면 언니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좋게 웃으면서 해결해요. 이번에 우리 가족 전부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 버릴 거 버리고 쓸데없는 짐들 전부 다 정리했거든. 사돈어른 방에 있던 짐들 전부 다 폐기 처분했고 그 방에 내가 사용 중인데 여기저기 보수해야 될 곳이 꽤 되더라. 이참에 그냥 새로 리모델링 할까 생각 중이다. 쓸데없는 짐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버렸는데 상관없잖아. 사돈어른께서 치매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들어와 살 일도 없고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 그 집 놀릴 바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애들 밥도 챙겨야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원래 살던 우리 집보다 넓어서 좋긴 하다만 아무래도 목장 옆에서 살다 보니 몸에 목장 냄새가 좀 배기긴 했는데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살만 하더구나. 내 아들한테 명의 이전만 해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지겨운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쩌겠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나. 의사 말로는 항암 치료 뒤 수술을 받아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그런 몸으로도 돈이 우선인 걸 보니 아직 덜 아프구나. 돈이 우선이라고요? 제가 지금 대장암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아빠 짐을 처분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예요. 악재까지 치료받아서 꼭 태어날 거라고요. 당신들은 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당신들이 더 비정상적이야.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목장을 달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따를 것 같아? 숨을 거두는 날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명의 이전 안 해줄 거야. 차라리 그 목장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배는 덜 아프겠네. 우리 아빠가 한평생 이끌어온 목장인데 거저 가지려 하는 당신들 심보를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인간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죽으면 그 목장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자기 일처럼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으면서 어디서 열심히 하는 척이야? 막말을 뱉어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제 말을 받아쳤어요. 매번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들이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인간들은 제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늦게 듣게 된 남편이 저녁에 병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한마디 한 뒤 등을 돌렸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장 내 명의로 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가 장인어른보다 먼저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봤냐? 그리고 우리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목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할까? 노동자들 다 돌려보내고 목장 처분해버리면 좋겠어? 네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고집 부리잖아? 그럼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결정을 해야 될 거야. 나는 네가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장인어른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거고 목장은 당연히 처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나는 너희 집안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새 출발할 건데 우리 사이에 누가 있지? 너도 없는데 내가 굳이 우리 딸들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 아빠로선 당연히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고 보육원에서 앞으로 잘 지내겠지. 아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채 평생 외롭게 살아가지 않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까지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래? 애들 보육원에 보내버릴까?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가족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보이는 행동이 점점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거 몰라? 10년간 우리 결혼 생활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도 않았잖아.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말대로 행동해.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줘.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면 여기 위원장이야. 혹시 또 마음이 바뀌면 나도 곤란하잖아. 잘 보고 거기 밑에 사인하면 될 거야. 네가 다른 마음 품고 나 몰래 재산 처분해버리면 나만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 확실하게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유언장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사인해. 애들을 보육원에 보내? 아빠라는 인간 입에서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대장암 판정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목장 얘기만 하더니
이젠 애들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 들어? 왜? 네 쓰레기 부모가 시키던? 어차피 2판 4판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없어. 그러니 짧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목장을 받아내려고 7살, 9살밖에 안 된 제 딸들을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꺼내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더니 이혼이 단순한 문제인 것 같냐면서 합의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 소송으로 갈 텐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떠날 것 같다면서 죽기 전까지 소송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저를 더 세게 압박했어요.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까지 협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살 수 있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다 보니 남편의 말대로 제 딸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봤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그 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암투병 중인 제 얼굴에 유언장을 날렸습니다. 저 대신 작성했다는 유언장의 내용은 목장의 명의 이전과 유제품 가공 공장에 대한 사업장 명의 이전까지 전부 남편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유언장까지 만들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니 몸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한 뒤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혼자 남겨질 제 딸들이 눈에 밟혀 마음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남편과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아침 일찍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기분 좋은 아침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제 내 아들과 대화 끝났다면서? 그런데 왜 유언장을 주지 않는 거니? 설마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오랜 시간 질질 끌고 난리야? 유언장 이리 내놔봐라. 여기 이곳에 사인하고 D장 찍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명의만 넘기면 남은 시간 편하게 있다가 눈 감을 수 있게 내 아들도 노력할 텐데 그것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네?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당장 그 손 이리 내놔봐라. 제가 명의를 이전해주면 제 딸들의 앞날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죠? 눈 감으면 알 수도 없는데 말로만 잘 챙겨준다고 하고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사람을 못 믿니? 손녀들도 내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아? 네가 하도 고집 부리고 내 아들의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려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봤으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지. 내 손녀들은 앞으로 잘 키워줄 테니 어서 사인해라. 왜? 내 말도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도 일단 사인부터 하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갈 거면서 계속 이럴 거야? 시모는 제가 사인을 머뭇거리자 유언장으로 머리를 후려쳤어요. 그리곤 펜을 손에 쥐어준 뒤 강제로 서명을 하게 유언장을 들이밀길래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시모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사인하라면서 손짓을 하며 전화 통화를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곤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길래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멍한 얼굴을 하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시모의 핸드폰에선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어 통화를 이어나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시부 신우가 차량 전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신원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전날의 상황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희 목장이 어두운 밤길에 운전하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도로폭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세 식구가 전날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비틀거리다가 차가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시모는 전날에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병원으로 오게 된 상황이라 전날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 목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이 굴러떨어진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땐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며 어떤 사고였는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과 시부 신우는 제가 유언장에 사인을 하게 될 거고 명의가 남편에게 이전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축하도 할 겸 셋이서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남편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었는지 결국 아니란 판단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시모는 세 가족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장례는 진행이 되었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정신 상태가 정말 이상해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동네 주민분이 병문안을 와주셨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제 딸들이 같이 목장 일을 도와주시는 외국인 분들의 품이 아닌 남편을 따라갔었다면 이 세상에 더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네요. 저는 3차 항암 치료를 끝낸 뒤 대장을 7cm 정도 잘라내고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서 암투병을 끝낸 뒤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길래 몸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고 그동안의 화를 한 번에 터뜨려버린 저는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저희 부모님 집이 자기 거라고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길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저에게 울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가족을 셋이나 잃었는데 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면서 내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안에 있던 시모의 물건들과 세상을 떠난 남편과 시부 신우의 짐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가 암투병하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유언장으로 머리까지 내려쳤으면서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강하게 내쳐버린 뒤 저는 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네요. 갈 사람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회복이 되었고 추적 검사 결과 추가적인 암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이제 저와 제 딸들의 앞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온 새 삶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목장과 유제품 가공 공장은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목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 또한 몸이 온전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어떠한 간섭도 없이 제 딸들과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 건강한 몸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건강검진 꾸준하게 받으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